제일 엔터사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MD예요. 팬들 입장에서는 짜증나거든요? 근데 어떡해요. 사야지. 아이돌 컴백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여론이 있긴 하거든요. 소방차 99대는 재난 상태 아니야? 소방차 국가 재난. 99대면 컴백 라이브를 위해서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을 그날 하루를 쉰다? 이게 맞나? 약간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좋아합니다, BTS. 네. 안녕하세요. 노가영의 인더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컴백했습니다. 3월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이 발매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1일 저녁 8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컴백 콘서트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했는데 이걸 넷플릭스가 독점으로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넷플릭스의 BTS 컴백 라이브가 진행될 이후일 텐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진하게 저희랑 해주실 한국에서 이보다 더 적절할 순 없다. 약간 이런 인물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미디어 엔터 분야를 담당하시는 이현지 애널리스트십니다. 안녕하세요. 약간 부담이 되네요. 제가 오늘의 주제에 맞는 사람이길 바라며 열심히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지 찾아보고 싶으면 그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찾아보시잖아요. 그 산업에 있는 기업들의 리포트를 주식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목표 주가는 얼마다,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적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엔터랑 미디어랑 레저라고 하는 산업을 계속적으로 증권사에서 분석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이현지라고 합니다. 제가 좀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아시아 유일의 성덕 애널리스트 그리고 덕후 애널리스트인데 보이그룹을 향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여기에서 비롯된 이 디테일한 종목 분석이 엄청 강점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의 인연은 저랑 책 2권을 같이 집필하셨고요. 콘텐츠가 전부다라는 이 시즌제 트렌드북이 있는데 제가 무조건 K-팝 산업은 그녀랑 함께 써야 된다라고 해서 오피스 앞으로 찾아가서 제가 구애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과거 이야기 여쭤보고 싶은데 증권사에 이제 애널리스트로 입사하셔서 K-팝과 엔터 종목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게 된 첫 스타트? 약간 그런 계기 같은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우선은 증권사에서 이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제가 하고 싶은 산업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손 들면 안 되나요? 그게 남아있는 산업을 맞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기다렸죠. 내가 이거 꼭 한다. 그래서 전임자가 나갈 때까지 제발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 종목 내가 받아야 되겠다. 네. 전임자는 더 좋은 데로 보내주시고 저는 엔터 산업을 주세요 하고 매일 기도를 해서 힘들게 쟁취를. 아, 그럼 입사하시고 이게 얼마나 걸리셨나요? 3년 걸렸습니다. 3년 정도? 네. 아, 그럼 엄청 지금 귀한 종목이네요, 진짜. 네, 3년 동안 뭐 제약바이오, 자동차 이런 거 보다가 드디어 맞는 옷을 입게 됐다. 제가 약간 덕후 애널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들은 게 이 NCT 도영이랑 지성이었거든요. 결정적인 질문. 요즘 누구 파시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요새는 이게 또 사랑이 보이그룹을 진하게 사랑을 해봤잖아요. 요새는 걸그룹이 좋더라고요. 너무 박수 예쁘고. 나왔습니다. 네, 예쁘고 귀엽고 네, 그냥 네. 아침에 출근할 때 걸그룹 무대를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누군가요? 제가 최근에는 트와이스랑 트와이스. 니쥬라는 JYP의 아. 걸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아일릿.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좀 급히 연락드렸잖아요. 이 넷플릭스의 BTS 컴백 라이브 건으로. 그래서 딱 전화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이 아줌마 또 전화 왔다. 약간 이런. 올게 왔구나. 올게 왔구나. 재밌는 오늘 얘기를 해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저희가 정말 이보다 더 적절할 수는 없다라는 분을 저희가 모셨고요. 그러면 이제 BTS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좀 털어볼 건데 군백기를 정말 깔끔하게 쫙 끝내고 3년 9개월 만에 컴백이었고요. 그리고 정규 앨범으로만 따지면 맵 오브 더 솔 7 이후에 정확히 6년 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광화문 광장이라는 게 굉장히 아이콘한 서울의 심장에서 열리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정말 큰 행사인데 현재 정부 예측치는 26만 명 정도의 인파였고요.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긴급 발생 시에 대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소방차가 99대, 9대가 아니라 99
부대가 약간 대기 중.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1960년대 비틀즈 공연 때의 대응을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경찰 한 450명 정도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온 지구의 힘을 끌어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저희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산업적으로의 핵심은 넷플릭스의 독점 라이브. 넷플릭스 역사상 한국에서 전 세계로 송출하는 최초의 라이브 이벤트입니다. 현지님은 BTS가 왜 넷플릭스를 선택했을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BTS라면 제가 공연하는 게 기왕이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가수들이 1년 동안 앨범도 내고 공연도 하고 하면서 가장 가수로서 나의 인지도와 팬덤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건 전 공연이라 생각하거든요. 공연에 와서 내 무대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팬이 돼서 다시 또 앨범을 사고 MD를 사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공연이 사실 비싸단 말이에요. 요새 싸야 15만 원이고 뭐 거의 20만 원 너무 비싸요. 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내 팬덤이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생각이라면 제가 정말 BTS 멤버라면 나 멋있는 거 보여주고 싶어요. 맞아. 네. 내가 킹이야. 약간 네, 이런 나의 느낌? 화려한 컴백을 가장 강력한 플랫폼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예민한 부분을 건드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K-팝이긴 한데 K-팝에서 한국 시장보다는 투어는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훨씬 크거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K-팝을 중계한다면 글로벌 시장에 먹힐 만한 플랫폼에서 하는 게 맞다. 티빙이 안타까운 점은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글로벌 지역에서 뭐 190개국 이렇게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하이브 입장에서도 BTS 입장에서도 기왕 보여줄 거라면 넷플릭스가 조금 더 우리의 컴백을 알리는데 좋은 수단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서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하이브가 먼저 제안했을까? 넷플이 먼저 제안했을까? 저는 실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제 관점에서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게 서로가 서로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인 것 같아요. 서로를 원해요. 서로가 서로를 원해. 네. 강하게 땡겨져. 그럼 만나야지 어떡해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콘서트 실황 영상들은 뭐 디즈니 플러스에도 굉장히 많고 쿠팡에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티빙에도 많고. 근데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실은 방금 현지님이 말한 것처럼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게 브랜드와 영향력, 더 결정적으로는 동시성이라는 생각이 전 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순간에 전 세계 아미들이 같은 화면을 본다. 약간 이 동시성이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소우주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 잘했지 소우주. 이 빌드업. 이제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 넷플릭스의 190개국 서비스망이라는 게 사실 지구에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없어요. 어떤 플랫폼도 없고 그들은 그리고 또 글로벌 캠페인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 넷플릭스가 지금 정확하게 3억 3천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근데 이 멀티 계정을 점점 줄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가망풀이 한 6억 명 정도는 제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상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시청 가능한 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BTS의 공연을 사실 온라인으로도 해요. 지금 이제 공개된 일정이 83회 공연이고 이제 공연을 아마도 이번 고향을 시작으로 온라인 스트리밍을 몇 공연을 열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보려면 이제 위버스, 하이브에서 제공하는 유료 플랫폼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를 구독하면 위버스를 쓰지 않는 일반인들도 벙탄히 공연을 하네? 한번 봐볼까? 그러면서 이제 BTS의 컴백에 대해서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BTS 입장에서도 컴백했다는 걸 홍보를 하지 않아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대중에게 광고로 따지면은 이제 매스 광고들, 핸드폰 같은 것들은 그냥 TV 광고에 막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에게 BTS의 컴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됐었던 게 이제 넷플릭스. 그러니까 컴백 라이브 그 이후의 콘서트부터는 실은 그것도 온라인으로 같이 하는군요. 위버스에서. 사실 이번에 고향 공연도 지금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동시 생중계를 해줘요. 그리고 엔터사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게 온라인을 너무 많이 열면 사실 오프라인으로 안 가고 온라인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정 횟수의 온라인 스트리밍은 수익성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프라인 공연이 생각보다 그렇게 마진이 많이 남진 않아요. MD를 팔아서 마진을 내는 건데 이미 원가는 오프라인에 떨고
온라인 스트리밍을 하면 추가로 매출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온라인은 정해진 플랫폼, 위버스에서만 볼 수 있으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는 넷플릭스가 좋은 선택이었다. 좋은 시작이었다. 그 하이브란 엔터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던가 이런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저의 추정인데 하이브가 당연히 공짜로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넷플릭스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취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라이브 생중계 영상이 넷플릭스에 추가로 VOD로 업로드 된다면 콘텐츠 매출로 또 잡히겠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만 하이브 입장에서도 공짜로 생중계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가 서로에게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판매, 그런 전략이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번 이벤트 제가 뭐 국가적 행사 막 경복궁도 폐쇄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가장 관심 깊게 본 게 세종문화회관이에요. 세종문화회관이 3월 21일에 4개 극장을 다 폐쇄를 하거든요. 전시장 하나를 놔두고. 근데 이날 안나까레리나 대극장이 3,000석이야. 근데 뮤지컬 티켓 20만 원이잖아. 2회차잖아. 문제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을 넷플릭스의 생방송 카메라가 다 설치되거든요. 그리고 공간 사용료에 세종 직원들의 운영 지원도 있을 테고 결정적으로 이 협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프리미엄까지 하면 실은 여기에서 또 넷플릭스가 세종문화회관 쪽에도 5, 60억 정도는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쓴 거고 하이브도 그 이상으로 충분히 돈을 받았을 거다. 그래서 저는 한 600억 플러스 알파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분기 하이브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또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무료 공연이잖아요. 맞아. 공연을 준비하는 모든 설치 비용들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실제 하이브를 분석해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공연 준비하는 모든 이제 아티스트 뭐 정산이라든지 이제 무대 세팅 이런 모든 등등등등의 비용과 넷플릭스에게 받아들이는 금액이 얼추 상쇄돼서 실질적으로는 서로가 그냥 서비스하는 느낌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상호 윈윈하는 네. 사실 진짜 상징성인 것 같아요. 광화문 광장이 주는 무게감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실은 약간 좀 꼰대 같은 발언이긴 한데 대한민국 공연 예술의 어떤 전통이잖아요. 세종문화회관이. 근데 K-팝 콘서트 심지어 글로벌 빅테크가 스폰하는 K-팝 콘서트의 컴백 라이브를 위해서 전통 공연 예술의 성지인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을 그날 하루를 쉰다? 약간 이거 참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약간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예. 좋아합니다, BTS. 예. 근데 또 BTS는 이제 거의 국가의 무형 문화재 같은 느낌이니. 맞아. 그리고 또 아리랑이잖아. 그니까요. 예, 아리랑이잖아. 아이돌 컴백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여론이 있긴 하거든요. 저는 이해는 가요. 솔직히 이게 우리야 산업을 분석하고 좋아하고 얼마나 이게 파급 효과가 큰지를 아니까 지지하는 건데 사실 그게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아이돌 공연 하나 하는데 이렇게까지 통제를 하고 거기 경찰이 몇백 명이 동원되고 하는 반응은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누구의 말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따지긴 어렵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돌의 공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문화적 상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에 가서도 다 모르지만 BTS는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가수를 넘어서 그냥 한국의 어떤 새로운 문화를 공연을 한다. 문화가 시작되는 그런 시작점.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좋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문화를 넓히고 또 새로 글로벌 머니를 쓸어올 수 있는 거기에 지금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단순히 이거는 K-팝의 어떤 시장의 사이즈가 아니라 서울과 관광 굉장히 좀 크게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한국의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뭐 K-뷰티, K-드라마 굉장히 많은 K-프리미엄 효과들이 연결되고 있는데 이거의 스타트가 K-팝 물론 과거에 한류 드라마도 있지만 이게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방차 99대는 조금 뭐 유난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재난 상태 아니야? 소방차 국가재난이 알림와야 돼요. 재난이긴 하지만 약간의 불편한 정도는 저희는 조금 약간 맞아요. 불편을 해도 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느끼기에는 유형자산이 일으키는 가치에 대해서는 많이 봤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무형자산이 일으키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산업이 한국이 기존에 제조 기반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무형자산이 일으키는 가치에 대해서는 이거 해야 돼? 이런단 말이죠. 맞아. 그런데 이제 미국의 테일러 스위프트만 하더라도
중에서도 콘서트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해줘라고 하는 게 테일러 공연을 하면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공연하는 게 사실 한국인도 가지만 외국인들도 많이 무료 공연을 본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그래서 이걸 단순히 공연에서만 이렇게 축소해서 보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왜 그러면 BTS 컴백 라이브를 선택했을까? 약간 이 이야기를 조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보려면 먼저 지금 전반적으로 OTT 시장 플레이어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올인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넷플릭스는 당연히 이제 자본의 규모나 이제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더 다채롭게 하고 있는데 그 유명 등반가가 맨몸으로 이 타이페이에서 101 꼭대기에 오르는 과정 생중계 혹시 네. 보셨나요? 저는 보고는 싶었는데 손에 땀이 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저도 클립으로만 봤는데 OTT들이 왜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에 심지어 등반까지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보면 저는 심플하게 그냥 두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가입자 유치와 그리고 광고 전략.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2024년이 넷플릭스한테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 크리스마스에 NFL을 생중계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니까 4분기잖아요. 근데 이때 신규 가입자가 1,890만 명. 4분기에만 그때 늘었는데 1분기 때 900만 명이 올랐고 2분기 때 800만 명, 그 다음에 3분기 때 500만 명으로 뚝뚝뚝 이렇게 쪼그라들다가 갑자기 이 크리스마스 이 4분기 때 1890만 명이 확 이렇게 신규 유치가 됐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되게 완전히 NFL 생중계 때문이다 라고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디즈니도 그 사례가 있었어요. 디즈니가 이제 코로나 기간 때 인도의 가장 유명한 국민 스포츠인 크로켓이라고 하는 그쵸. 크로켓의 경기 중계권을 디즈니가 따왔을 때는 이제 가입자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크리켓 경기의 스트리밍 중계권을 뺏긴 거예요. 그때 가입자 이탈이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분기에 나왔었던. 맞아.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 혹은 스포츠 이벤트가 얼마나 이 구독자 유치에 중요한지를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크리켓이라는 스포츠는 인도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그쵸, 국민 로컬 스포츠죠. 스포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TV이 KBO한테 집중하는 것처럼 네, 약간 맞습니다. 그런 것 같고 당시 넷플의 어떤 컨텐츠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그대로 따왔는데 NFL이 끌어들이는 이 관중과 비교할 수 있는 생중계 이벤트는 없다. 라이브 스트리밍이 얼마나 OTT의 구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약간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광고 전략인 건데 영화나 드라마는 이제 저희가 중간에 광고를 못 넣잖아요. 그런데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은 생방송 중간에 광고를 붙이고 핵심이 뭐냐면 스킵을 못 해.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 광고주들이 너무 좋아하는 포맷이다. 그래서 사실 빙지워칭이라는 얘기를 제가 요즘에 강연할 때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한꺼번에 새벽에 눈 빨개 가지고 그냥 전회차를 다 보는 거. 몰아보기. 약간 몰아보기. 약간 이게 빙지워칭이고 이거를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정착시켰는데 요즘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올라오는 거 보면 텔레비전처럼 이 주간 편성 전략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TV 편성표처럼 올라온다는 거죠. 결국 핵심 뭐야? 내 플랫폼에 내 고객을 매일 자주 오래 머무르게 하는 거. 이거를 위해서는 정말 최적의 포맷이 라이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OTT들이. 제가 광고주여도 라이브로 하는 타임에 광고를 더 넣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라이브 하는 동안에는 광고 매출이 발생하면서 넷플릭스나 이런 OTT들도 당연히 그런 플랫폼에서는 이제 콘텐츠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현지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지금 넷플릭스가 텔레비전이 되어가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이미 약간 올드미디어의 길을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쵸. 사실 이제 저만 해도 모든 콘텐츠를 1배속으로 봅니다. 저는 배속하지 않아요. 창작가에 대한 예인가요? 예의도 있고 배속해서 들으면 그 감정이 안 살아나요.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게 정말 올드미디어 같다 느꼈던 게 넷플릭스가 이제 옛날처럼 정말 빈지워칭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TV처럼 기다려야 또 다음 주 무슨 요일에 올라오니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올드미디어로 대체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미요. 네.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가입자가 이제 목에 차오르는 상황이라서 TV파이까지 이렇게 뺏어오지 않으면 성장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광고라는 상품
상품 자체가 전 세계 텔레비전의 어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올드 기반이죠. 비즈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OTT들이 좀 침범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올드미디어가 별게 아닌 게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텔레비전 앞에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거, 그게 결국에 올드미디어 본질인데 이걸 지금 OTT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 진짜 지금 우리가 말을 하다 보니까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OTT의 혁명이라는 게 anytime anywhere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다시 텔레비전 앞에 딱 와 있어라, 거기서 라이브를 봐라. 이게 우리가 막 멋지게 라이브 스트리밍 막 BTS의 컴백 라이브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게 텔레비전 입장에서 보면 실시간 채널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아이러니한 미디어의 어떤 대변혁기? 약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오늘 현지님이 사실 보이그룹, 걸그룹 덕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K-팝 종목들, 엔터 산업 종목들 좀 분석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K-팝 산업과 OTT 라이브 스트리밍의 어떤 미래 관계성? 약간 이런 이야기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BTS의 어떤 컴백 라이브를 시작으로 OTT 업계가 K-팝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 IP를 확장하게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안 할 이유는 없죠. 안할 이유는 없다. 이번에 넷플릭스가 BTS와 처음으로 해봐서 만약에 이게 정말 넷플릭스한테도 유의미한 어떤 성과, 구독자가 온다든지 광고가 는다든지 하는 성과가 있으면 안 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글로벌에서 항상 그렇듯이 가장 쉽게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K-팝도 사실 뭐 BTS도 그렇지만 최근에 북미 시장을 엔터사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아는 너무 잘하는데 북미는 이제서야 우리가 잠재력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특히나 뭐 최근에 공연을 마무리한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뭐 트와이스라든지 블랙핑크 다 굉장한 스타디움급의 공연장을 매진시킬 정도로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BTS의 이번 성과를 시작으로 분명히 한다면 K-팝의 이런 주류 아이돌과도 당연히 라이브 콘서트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가 실은 어쨌든 간에 유료 가입자가 3억 3천만 명이 넘었으니까 지금 확장해야 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EMEA, 유럽, 중동, 아프리카 쪽인데, 지금 보면 K-팝도 이미 일본, 동남아 쪽은 어느 정도 모수가 있기 때문에 K-팝 산업이 더 개척해야 될 국가들 중에 실은 EMEA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얼추 보면 그냥 직관적으로는 넷플릭스 확장과 K-팝 국가 정복이 조금 같이 가고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북미에서는 많이 기반을 닦아놨고, 이제 EMA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유럽 지역에서 공연을 좀 스타디움 이상의 그런 대형 공연장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있고, 그 팬들이 다시 이제 또 앨범을 사는, MD를 사는 찐 팬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점점 유럽 시장에서 팬덤이 많이 서구권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고, 중동도 사실 보시면은 중동이 되게 크잖아요. 엄청 인구가 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SM 같은 경우에 옛날에 중동에서 오디션을 보려고 했었어요. 이수만 갑자기? 있던 시절에 SM을 이제 좋아하는 팬들은 SM 공식 색이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몸에 핑크색이 흐른다 해서 핑크블러드라고 하는데, 핑크블러드들이 이제 막 중동에서 막 메시지를 보내요. 막 I love you SM 막 이러면서 막 히잡 두르고 있고 막. 그 시장을 진짜 진출하려고 진짜로 했었고, 이거는 앞으로 뭐 한 최소 2, 3년 뒤에 얘기긴 한데, 하이브에서도 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로컬 아이돌 만들려고. 로컬 아이돌. 네, 왜냐면 전 세계 인구가 캐차이처럼? 네, 그런. 그래서 이미 북미는 했고 남미도 했고, 남미에서 데뷔시키면서 이번에 하이브가 3분기 좀 대규모 적자가 났었던 건데, 그 다다음 시장이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도 준비를 하고는 있어요. 큰 시장이고, 인도도 인도만의 발리우드가 있잖아요. 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진출하지 않은 시장이 너무 많고, 그 시장에 잠재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넷플릭스가 추가로 가입자를 목욕해야 되는 곳과 K-팝이 나가야 되는 지역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얘네들은 글로벌 전략이니까. 맞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우려가 되는 거는 기술력 이슈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거는 그냥 저희가 고도화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플랫폼에서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지는 거에 따른 어떤 송출, 인터넷,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한다면, 사실 콘텐츠는 솔직히 K-팝, 무슨 팝 이런 팝들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딱 생중계 해주면. 그래서 콘텐츠는 준비가 됐고, 이 콘텐츠를 받아줄 그릇만 더 많아져야 되는 거겠죠. 그나마 지금 지구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면은 넷플밖에 넷플릭스, 없다. 아, 그런 거죠. 그럼 저희가 실은 오늘 현지님 모신 이유가 넷플릭스의 BTS 컴백 라이브 그것 때문에 모셨으니까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하이브 입장에서는 BTS라는 아티스트가 메가 IP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이브가 BTS라는 IP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어떤 큰 그림, 장기적인 비전 이런 거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메가 IP니까 이 IP를 가지고 있는 동안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뽕을 뽑아야 된다. 그렇죠. 83회까지가 오피셜로 공개된 일정이고 여기에 이제 내년에 일본과 중동 지역이 또 추가로 더해질 예정이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잡혀져 있는 공연장들 중에서도 너무 인기가 많았다거나 하는 곳은 또 추가 앵콜 공연이 또 붙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첫 번째 목표는 이 가수를 가지고 공연을 최대한으로 많이 보여주자가 첫 번째 목표일 거고 사실 엔터사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MD예요. MD를 많이 팔아야 돼요. 앨범보다도 MD가 훨씬 마진이 좋아요. 사실 앨범도 중요한 MD 중 하나죠. 어떻게 보면 이 가수를 좋아하니까 내가 사는 거고. 근데 이제 MD 중에서도 우리가 공연하면 연계가 쉽게 되는 MD가 응원봉이죠. 응원봉을 많이 팔 거고 응원봉 외에도 이런 것까지 만들어 할 정도로 다양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엔터사들이 공연을 많이 돌면 당연히 MD를 많이 만들 거라서 두 번째는 이 가수가 이렇게 공연을 많이 도는 동안 상품을 많이 팔자. 이게 이제 엔터사가 원하는 두 번째 그림인 거죠.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짜증나거든요. 뭘 또 만들어. 이게 돈도 없는데. 근데 어떡해요. 사야지. 그러니까 MD를 계속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이브의 어떤 레이블이 산하에 한 10대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하에서도 좀 1등, 2등 레이블들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시는 아티스트나 레이블이 또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거는 하이브뿐 아니고 모든 엔터사를 볼 때 공통적으로 보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존 IP, 그러니까 기존의 고연차 IP들이 누가 잘하는지. 지속 가능의 그쵸, 어떤 그쵸, 그쵸. 기간이죠. 너무 많은 아티스트가 있는데 이제 꾸준히 돈을 잘 버는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티스트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인. 우리가 엔터를 볼 때 기존의 아티스트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새로운 얼굴이 나왔는지가 또 궁금하잖아요. 화제성이 되려면. 신인 중에서 제가 최근에 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그룹이 캐츠아이 코르티스예요. 아, 그래서 이제 하이브가 사실은 BTS로 많이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긴 하지만 BTS 다음 IP도 꽤나 착실하게 준비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캐츠아이랑 코르티스가 각각 레이블은 달라요. 캐츠아이는 이제 하이브 아메리카 산하에서 이제 미국 중심으로 활동하는 글로벌 걸그룹이고 코르티스는 이제 빅히트 뮤직에 이제 하이브의 전형적인 보이그룹의 계보를 잇는 방탄투바투 코르티스 있는 그 레이블인데 정통이 정통. 네, 정통이죠. 네. 두 그룹이 최근 들어서 제가 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냐면 사실 우리가 가야 되는 시장은 북미거든요. 북미는 너무 커요. 전 세계 1위 음악 시장인데 아직 K-팝이 이만큼밖에 안 갔어요. 근데 형아들이 다 잘 개척해놨어. 이런 개척해 느낌이에요. 놨는데 예. 이제 밥을 떠먹었는데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미국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요. 미국에서 빌보드 핫 100이라고 이 곡이 미국 대중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알아야지 공연을 할 거 아니에요. 결국 공연이 핵심이니까. 근데 이 핫백 차트에 이미 캐츠아이는 너무 여러 번 많이 올라갔고 27위까지 최고 순위로 올라갈 정도로 계속 인기가 상승하고 있고 코르티스 같은 경우도 데뷔를 작년 8월 18일에 했거든요. 아직 1년도 채 안 됐는데 스트리밍 지표의 성장이 빠르게 올라오고 빠르게 있어요. 오르니까. 그러니까 하이브라는 기업을 봤을 때 구와 신의 이 조화가 되게 아주 잘 좋다. 맞물려서 네 가고 있어요. 하이브 많이 갖고 있나 보나요? 저희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펌플 이슈로 투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빅히트에서 이제 방탄 형님들이 있고 투바투가 있고 그다음에 코르티스 이 계보가 이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자, 그럼 현재님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본업 한번. 그래서 기획사 주식 지금 어디 들어가야 되나요? 단타 말고 약간 장기 투자 종목으로. 장기 한번, 투자. 장기 투자로. 이게 이제 너무 재밌었어요. 산업 얘기할 때.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막 본업으로 뭐 사야 돼 하면 이제 막 등골에 땀이. 저도 근데 알고 오늘 싶어요. 거의 뭐 하이브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네. 오토코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금 네. 하이브의 어떤 사업적인 어떤 균형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예. 그래서 저는 장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저는 이 하이브라는 회사를 좋아하는 게 너무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국내에서 잘하는 그룹들도 있고 글로벌로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일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후년엔 인도도 있고 그러니까 글로벌 각 지역에서 K라고 하는 문화를 육성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씨앗을 계속
계속 뿌리고 있다. 그쵸. 그리고 그 성과가 꽤나 잘 됐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캐치아이였고 캐치아이가 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캐치아이의 동생 그룹이 또 올해 데뷔하거든요, 미국에서. 아 진짜? 네. 아.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연속한 거죠. 이제 그 틀을 만들어 놨으니 북미에서는 계속적인 그룹이 데뷔할 거고 작년 3분기 때 또 남미에서 그룹을 데뷔시켰어요. 그럼 이거를 기반을 닦아놨잖아요. 비싸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키우겠죠, 계속적으로. 그럼 남미 그룹도 계속 만들어질 거고 인도는 왜 가겠어요? 닦으려고. 그래서 하이브라는 회사가 뭐 주식도 좋지만 그냥 이 회사의 성장 방향을 봤을 때 우선 올해가 실적 성장이 가장 크겠죠? BTS의 기여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이브라는 회사는 정말 회사적으로도 주식적으로도 매력적이다. 설명 듣고 보니까 확 설득이 됐거든요. 특히나 산업의 어떤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 전략까지 너무 확 이해가 됐는데 지금 하이브의 경우에 이미 시청자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몇 가지 리스크들이 좀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산업적으로 영향이 있진 않나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주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휴먼 리스크들은 사실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되게 도파민 시장이거든요. 빨리 반영하고 빨리 끝내요. 그래서 사실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리스크들은 굉장히 문제입니다만 주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슈로 주가가 빠지죠. 그러면 살 수 있네. 좀 더 싸게 살 수 있겠다 해서 오히려 말아 올리는. 그 약간 펀더멘탈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네. 그쵸, 애널리스트 결국은 맞아요. 이게 우리가 막 테마주라고 하죠. 주식을 볼 때 테마로만 가는 그런 주식은 사실 사고 파는 시점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실적 자체가 탄탄하게 펀더가 탄탄한 기업들은 언젠간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볼 때 이런 휴먼 리스크도 고민은 하되 실질적인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이제 있지만 시장은 빨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하기에는 좋을 수도 있겠다. 지금 말을 종합해보면 지금 사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스크로 떨어지면 그냥 바로 좀 들어가야 되는 약간 지금 현지님 애널 모셔서 광화문 광장의 BTS 컴백 라이브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지금 약간 주식 추천으로 지금 엔딩이 흘러가서 바람직하네요. 바람직해. 다 같이 돈 많이 벌어서 덕질합시다. 예! 오늘 아무튼 촬영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그냥 토크는 BTS 컴백 라이브 곱하기 넷플릭스 그리고 약간 주식 추천 약간 이렇게 지금 한 세트로 아주 완벽한 어떤 컨텐츠가 된 것 같습니다.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또 이렇게 또 좋은 채널에 저를 또 불러주셔서 저는 정말 영광, 정말 저 바쁜 거 아시죠? 그럼요. 알지, 근데 또 이렇게 작가님이 불러주셔서 모든 거를 제쳐두고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오늘 이제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엔터라고 하는 산업을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계기로 엔터라고 하는 이 산업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오늘 인더스토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K-팝 산업이나 엔터 쪽에 좀 이슈가 있으면 저희가 이현지 애널리스트 다시 한번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